네, 랭킹5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오늘까지도 5가지 키워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이지환 IS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올해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 5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옆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5위부터 함께 보시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빅2가 요즘 끌어주는 힘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시에 좀 쉬어주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오늘 쉼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이지환 대표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연말까지 잘 달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오늘은 그동안 못 갔던 소외주들에게 좀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아요. 빅2의 질주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내년 유망업종에 이 빅2 다 담고 계세요? 이 대표님? 저는 일단 반도체 긍정적으로 보고요. 반도체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올 5월달부터 모멘텀이 상당히 불었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모멘텀이나 테마로 간주하기보다는 펀더멘탈상의 레벨업이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D램이 오히려 내년도 굉장히 좋지만 2025년도 피크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024, 25, 26년도까지 메가 사이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부 반도체 가격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펀더멘탈 실적으로 감안한다면 여전히 반도체는 조정심하다.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 장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개별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조금 시작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 동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적이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조금 아쉽지만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와 미국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안 되는 하향 조정 섹터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전기차와 2차 전지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수요 감소가 일시적이냐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커브 현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S커브 현상이라고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니아층에서 수요가 감소될 때 일부 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점진적으로 수요는 일반 대중들에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전기차와도 별도로 워낙 밸류가 높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굳이 다음 분기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2차 전지 쪽은 천천히 옥석 가리기를 하고 밸류를 평가해 보면서 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상반기인 반도체, 하반기에는 QA 확대, 수요 개선을 확인하고 하반기 2차 전지 이렇게 포트에 진입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봅니다. 빅2, 특히 이제 반도체는 워낙 좋게 보셨으니까 2차 전지도 이젠 돌아설 수 있는 특히 늦게라도 하반기요. 그렇게 돌아서서 빅2의 질주가 내년에도 펼쳐질지 먼저 첫 번째 좀 짧게 여쭤보고요. 오늘은 사실 반도체가 쉬어가지만 기판, 디스플레이, 쉬었던 쪽에서도 소외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도 내년엔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상승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지도 2가지 여쭐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한다면 반도체 어차피 긍정적이지만 2차 전지는 우리가 파월 의장께서 금리 결정할 때 지표를 보고 결정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년에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 2024년을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짧게는 길게는 2028년, 2030년을 보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분기 한 분기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금 2024년에 2차 전지가 간다라기보다는 매분기 실적이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내년이 굉장히 좀 귀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하반기에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을 보게 된다라면 이 조정의 움직임이 2024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2023년 상반기 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 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을 먹을 때는 무척 달죠.
그런데 이미 짜장면을 두세 그릇 먹은 다음에 짜장면을 먹으면 첫 번째 그 느낌이 안 나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2차 전지라는 것을 몰랐을 때 2차 전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흥분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흥분 과정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인식 단계로 접어들어서 실적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2차 전지가 2023년과 같이 처음 짜장면 먹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IT 쪽에 대해서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오늘 기판 쪽들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지 여부는 1월 달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1월 효과가 오늘부터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MTN에서 계속해서 이제 12월에 산타랠리보다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대형주를 좀 모아가자라고 거듭 말씀드려 왔는데 우리가 1월 효과라는 것은 2024년에 기대감이 높은 주식 쪽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선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업황이 살아나느냐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쪽에 방점을 찍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일단은 초반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답변 함께 들어봤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출발하는 내년은 그 기준점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두 섹터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 정리하고 4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다소 좀 어두운 내용으로 오늘 점검이 필요한 이슈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내용이 늘 우리 시장의 뇌관으로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했었거든요. 연말에 이 일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태형건설의 기업 구조 개선 신청이 가시화됐습니다. 채권 손실도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로 금융기관까지 그 후폭풍 또 다른 건설사까지 연쇄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큽니다. 이 부분은 차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까요? PF 대출을 갚지 못해서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요. 2주간 채무는 연기가 되면서 좀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주가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래 정지 전에 19% 급락, 직후 거래가 풀리니까 24%의 급등, 현재는 3% 하락입니다. 시나리오별로 태형건설과 함께 엮여있는 SBS까지 흐름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일단 이것을 매매 관점에서 접근은 조금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태형건설 문제는 이제 이 뇌관이 터진 거죠. 태형건설에 대한 소문은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태형건설이 이제 시간적인 문제였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벌써 12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던 것들이 결국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오늘 일단 워크아웃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친구 5명이서 돈을 주고받고 시작했어요. 돈을 주고 이제 서로 간에 밥도 먹으면서 한 친구가 사고 한 친구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돈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레고랜드 춘천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이제 PF 문제가 발생됐던 것들이 춘천에서 돈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구 5명 중에 1명이 나 돈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4명은 이제 의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PF 시장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형건설이 SBS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라면 자. 돈이 없는 친구가 급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을 판다라고 하면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매도자는 급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이것을 통해서 태형건설이 오늘 또 다른 자회사를 하나를 매각한다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이제 이게들이 나오곤 있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담배꽁초 매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끊어치는 매매이지 이게 앞으로 회생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태형건설은 국내에서 유수의 건설사입니다. 방송국을 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다른 건설사들이 오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건설사들이라든지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익이 났다라면 조금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시 영향력은 짧게 볼게요. 이지현 대표님.
PF 이제 시작이다. 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증시 오늘은 영향력 없는데 우리 증시 하방 위험을 키우는 악재가 될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차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보수적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PF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20조 원 정도의 PF 대출이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이 사실은 어느 정도 위기가 진단이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가 중국 부동산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가 일파만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PF 대출과 관련해서 비은행권 대출의 기업 대출 절반 이상이 PF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내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태의 진정 여부와 진행 여부는 또 주말 사이에 뉴스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 부분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새해에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분 좋게 오늘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는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해 증시가 열리게 되면 CES 모멘텀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죠. 여기에서 모빌리티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현대 기아차. 오늘 그 기대감을 안고 달립니다. 이지한 대표께 질문 드려볼게요. 현대 기아차 오늘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미래 비전을 공개해 줄 거다. 이 기대감 오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사실 이 두 기업이 계속 질주를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고점을 뚫어내는 이 저력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현대차 기아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올 한 해 실적이 나빠서 주가가 조정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항상 1분기부터 실적 피크론이 나왔지만 2분기,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면서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전기차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다시 조금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 현대차 기아 그룹이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우리가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되었던 뭐 IRA 관련돼서 수혜가 배제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나고 보면 현대차 기아 그룹 전체 실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 FOMC가 지나면서부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섹터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크게 부각됐던 게 은행,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섹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장 크다라는 모멘텀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것과 함께 지금 금리 동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현대차와 기아그룹은 역시 내년도 실적도 예측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관련 주도 섹터와 함께 이런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는 지금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가격대라면은 네.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 둘 중에 탑픽을 하나만 담답으로 주신다면요? 이 대표님? 단기적 관점으로는 기아, 중장기 관점으로는 현대차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산차의 랠리를 기대해 보고요. 자동차 마무리 짓고 시간 관계상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좋다.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의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의 대거 바이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내년 증시 시작하면 바로 이 이벤트 돌입하게 되죠. 2024년에도 랠리는 계속될 것인가? 차 의원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비만, 당뇨, ADC, 이제는 첨생법 국회 통과까지 세포 재생의료까지의 키워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주의 랠리 내년까지 이어진다. 키워드를 어떻게 압축해서 지금 종목 선별하는 게 맞는지 한미약품은 이제 40만 원의 역사적 고점 5만 원밖에 남기지 않았거든요. 이것의 의미 부여를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에게 2024년은 대망의 2024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5년으로 좀 거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6년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이제 2017년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임상, 임상, 일상만 하더라도 고령화 테마, 지금 우리가 AI 테마 못지않은 고령화 테마로 모든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었던 시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오랫동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죠. 특히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규추가 주목됐을 때도 제약바이오는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 10년 정도의 시간, 이런 것들의 과실이 저는 내년에 이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라든지 레오캠바이오의 항체 치료제라든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뭐 유한양행, 종근당 다 기술 이전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걸로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를 보는 거죠. 오히려 플랫폼보다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더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거대한 성장.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네. 역시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대형주.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년 12일 날 이제 합병이 되죠. 예. 그러고 나면 내년도 3조 5천억 영업 매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롯이 이제 펀드멘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 드리븐이 끝난 다음에 변동성 확대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지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단 20만 원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셀트리온 오늘 살짝 터치하고 19만 원대의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재 가치에 대한 경쟁력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상단 더 열릴까요? 일단 이제 저도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과 무관하게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실 지금 좀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메가 트렌드 중에 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보면 금리 인하 수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신약 모멘텀에 대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한 사이클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지금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보면 내년에 이제 ADC가 가장 그 중요한 그 주제로 지금 모멘텀을 부각되는데 이 관련된 종목은 제가 볼 때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모멘텀이 굉장히 그게 잘할 때 오히려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ADC 수요와 관련돼서 한 가지 그 특이한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ADC 원료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레벨이 업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는 이제 고점에서 챙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대형주 쪽으로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라온 이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 불안감이 없는 쪽으로 안전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으로 귀결됩니다. 자, 그럼 바이오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주, K조선, 슈퍼사이클 올 한 해 사실 주가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7, 8월에 조선 4사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좀 쉬었었거든요. 초격차 간극을 더 벌려가면서 중국이 뒤따라오지만 선별 수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년에도 슈퍼사이클의 수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지원 대표님, 사실 피크아웃 우려, 자동차도 있었지만 조선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늘 우려감 안고 신조선가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주가가 쉬었단 말이에요. 이 우려감 다 딛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랠리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지금 당장은 모멘텀이 좀 살아있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특히 이제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 한 해 상당히 마진을 가질 수 있는 수주 선적이 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철강 회사들과의 호판 가격 조정에서 뭐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호판 가격 일부가 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조선사들은 실제 수주와 실적과의 괴리감이 과거에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반영을 기대했는데 나오는 실적이 실제 수주량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올해 그 조선사들의 그 주가를 견인했던 부분이 고마진에 대한 선박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실적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좀 볼 때 너무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적 확인을 조금씩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신중한데요. 차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자동차가 달려가니까 부품주 뒤따라가는 거 보니 조선사 움직이니 기자재 지금부터 노려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박 엔진, 본행제, 피팅 다 쉬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기회 보고 계시는지 어떨까요? 저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선박 같은 경우는 부품사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갔죠. 네. 이게 수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들은 한정된 양에 대해서 수주와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거예요. 여기서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은 도크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추세는 꾸준히 그냥 평탄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들은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서 이제 흑자 전환된 거기 때문에 흑자 전환된 다음에 이익은 J커브로 그리거든요. 어차피 그 들어오는 부품은 똑같아요. 똑같이 받아들여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부품주들이 못 올라갔으니까 이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차트가 정말 이쁩니다.
상반기 때는 이런 종목 보시고요. 하반기 때는 삼성중공업 보시고 이런 쪽으로 보셔야지 이들이 가니까 피팅 밸브가 따라간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논리인데 이제 그거 논리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피팅 밸브가 작년에도 실적이 안 나왔나요? 나왔죠. 재작년에도 안 나왔나요? 나왔죠. 작년, 재작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들은 못 나왔죠. 그런데 이제 조선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익이 더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사사 직접 투자가 더 매력적일 것 차트 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까지 해서 5가지 키워드 정리하면서 오늘 랭킹5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환 IS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올해 감사했습니다.